왜 우리는 사랑해서 준 것인데 마음은 점점 더 허전해질까요? 왜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그렇게 많이 참고 그렇게 많이 내어주었는데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까요? 나는 왜 이렇게 지쳐 있을까? 혹시 나만 너무 많이 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더 두려운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나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걸까? 중년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자녀를 위해 시간을 내주고 돈을 아끼지 않고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참고 또 참습니다. 부모를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겉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삶입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와 서운함이 쌓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관계도 역할도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히 나는 주는 사람이다 라는 역할에 집착합니다. 내가 주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믿습니다. 내가 도와야 사랑받는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새 나를 붙잡는 집착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주면서도 동시에 기대합니다.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고마워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너무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대가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순간 서운함이 생기고 서운함은 생각을 반복하게 만듭니다. 왜 저 아이는 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왜 배우자는 내 수고를 모를까? 이런 생각이 밤마다 마음을 괴롭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자비로 주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 때문에 주고 있는가? 혹시 나는 버려질까 두려워서? 필요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서?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불안은 우리를 통제하게 만들고 통제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통제는 결국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중년의 부모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미 직장을 다니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돈을 보태주고 선택에 개입하고 결정에 의견을 더합니다. 겉으로는 걱정이지만 속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숨이 막힐 수 있습니다. 그때 관계는 서서히 거리가 생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거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에서 옵니다. 내가 놓지 못하는 마음, 내가 붙잡으려는 마음에서 괴로움이 자랍니다. 많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놓지 못하고 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비는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만 집착은 상대를 묶어둡니다. 그리고 그 밧줄은 결국 나 자신도 함께 묶어둡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작은 연습을 하나 제안드립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바로 행동하지 말고 잠시 멈춰 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3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주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해지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마음속에 불안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지 끊임없이 증명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조금 덜 준다고 해서 내가 한 발 물러선다고 해서 나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주지 않을 때 관계는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는 스스로 설 기회를 얻고 나는 나의 삶을 되찾게 됩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조용히 지쳐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은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첫 번째 멈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조금씩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도 아이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그 아이는 예전처럼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물러 있지 않으며 우리가 붙잡고 싶어도 그대로 남아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녀도 그렇고 배우자도 그렇고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많은 중년의 부모들은 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예전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주려고 합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는 손을 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넘어질까봐, 길을 잃을까봐,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늘 곁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의 돌봄은 필요했고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아이는 성인이 되었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전히 결정에 관여하고 여전히 방향을 제시하고 여전히 책임을 대신 지려합니다. 겉으로는 사랑이지만은 그 안에는 무상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필요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그 집착은 서서히 괴로움으로 변합니다. 왜 아이는 내 말을 따르지 않을까? 왜 예전처럼 나에게 의지하지 않을까? 왜 내 도움을 부담스러워할까?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마음은 점점 더 외로워집니다. 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과거의 역할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역할은 변합니다. 부모라는 자리는 사라지지 않지만 방식은 달라져야 합니다. 아이를 대신 결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아이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사람으로, 늘 앞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 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러서면 아이가 잘못될까봐 두렵고 내가 조용해지면 멀어질까봐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불안을 그대로 따라가면 우리는 다시 통제하려 하고 다시 과하게 주려 하고 다시 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손해를 보면 어쩌지? 그래서 돈을 보태주고 조언을 하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방향을 바꾸라고 설득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했지만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결국 어느 날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가슴을 깊이 찔렀습니다. 나는 사랑해서 한 일인데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 그때 어머니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것은 돈이나 조언이 아니라 믿어주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무상을 받아들이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에 맞게 나를 조정하는 지혜입니다. 아이가 자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이제는 스스로 넘어지고 배우게 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진짜 사랑의 다음 단계입니다. 오늘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아직도 예전의 방식으로 주고 있지 않은가? 상대는 이미 변했는데 나만 변하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은 아프지만 필요합니다. 무상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매달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관계는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조금 물러서는 것은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성숙해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상대가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신뢰, 그것이 무상을 이해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선택을 들었을 때 두란뜨 조언하지 말고 한 문장만 말해 보십시오. 네가 많이 고민했겠구나. 나는 네 선택을 존중해. 그 말 속에는 통제가 아니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관계를 가볍게 만듭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집니다. 그러나 이해하고 놓아줄 때 오히려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 기대 없이 해준 것 뿐이라고. 하지만 정말로 아무 기대도 없었을까요? 사람은 무언가를 줄 때 마음 한편에 작은 바람을 품습니다. 알아주기를, 기억해주기를, 최소한 무시하지는 말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마음이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작은 기대가 시간이 지나면 깊은 괴로움으로 자라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만든 생각, 내가 붙잡은 기대, 내가 세운 기준이 무너질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이 기대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집 마련을 돕기 위해 큰 돈을 보탭니다.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줄 수 있을 때 도와줘야지.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보이지 않는 기대가 생깁니다. 명절에는 더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고, 중요한 결정은 먼저 상의해 주기를 바라고, 최소한 내 의견은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녀는 바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기대만큼 찾아오지 않고, 상의하지 않고, 때로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서서히 무너집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말이 가슴 안에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나는 무시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쉽게 해준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의 반복, 집착의 시작입니다. 사실 문제는 자녀의 행동이 아니라 내가 모르게 쌓아온 기대였습니다. 주는 행위 자체는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조건이 붙는 순간 자비는 거래가 됩니다. 나는 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기대는 아주 미묘한 집착입니다. 겉으로는 선의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결과를 붙잡고 있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그리고 실망은 관계를 서서히 쉽게 만듭니다. 중년의 부부 관계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쪽이 오랫동안 참고 배려해 왔다고 느낄 때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쌓입니다. 언젠가는 나를 이해해 주겠지. 언젠가는 고마워하겠지. 그러나 상대는 그 침묵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참아왔던 마음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당신은 뭘 해줬냐고. 이 장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오래된 기대가 있습니다. 이해받고 싶은 기대, 인정받고 싶은 기대, 보상받고 싶은 기대. 기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계속 상처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조건 없이 주고 있는가? 아니면 대가를 기다리며 주고 있는가?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만 던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종종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한 실천을 하나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는 괜찮은가? 고마움이 표현되지 않아도 나는 평온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멈추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주지 않는 것이 차가움은 아닙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괴로움은 남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기대가 깨질 때 생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나는 주었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서운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품고 있던 기대의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기대를 하나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 자리에는 생각보다 깊은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개입하고 도와주겠다는 말로 방향을 바꾸려 할까요? 혹시 그 깊은 곳에는 통제하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중년이 되면 책임이 많아집니다. 자녀의 미래, 부모의 건강, 가정의 경제, 배우자의 안정까지 마음은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혹시 나중에 후회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우리는 점점 더 통제하려는 사람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이라고 말합니다. 집착은 단순히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제하려는 마음은 결국 결과를 붙잡으려는 집착에서 나옵니다. 내가 개입하면 더 안전할 것 같고 내가 관리하면 덜 불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관계를 서서히 조여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딸이 결혼 후 새로운 직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어머니는 걱정이 앞섭니다. 그 회사는 안정적이지 않은 것 같고 연봉도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조언을 건넵니다. 그건 위험해 보인다. 다른 길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니?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됩니다. 딸은 점점 말을 줄입니다. 어머니는 서운해합니다. 나는 걱정해서 말한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할까? 그러나 딸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자랍니다. 엄마는 나를 믿지 않는 것 같아. 내 선택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걱정은 사랑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개입은 통제가 됩니다. 통제는 상대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나의 불안을 줄이기 위한 행동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안심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상대를 움직이려 합니다.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더 위험해 보이고 실패는 더 두렵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상대를 조종하는 것이라면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상대의 길을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넘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도 믿어주는 마음입니다. 통제는 두려움에서 나오지만 자비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막아주지 않아도 괜찮다는 믿음, 상대가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 중년의 부모나 배우자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이 신뢰입니다. 내가 한 발 물러나도 괜찮을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을까? 이 질문이 계속 마음을 흔듭니다. 그러나 물러서지 못하면 상대는 결국 숨이 막히게 됩니다. 오늘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결정을 듣고 두런 조언하고 싶어질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잠시 멈추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이 불안한가? 이 불안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네 편이야. 이 한 문장은 통제를 내려놓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상대는 그 안에서 자유를 느끼고 동시에 지지를 느낍니다. 통제는 순간적인 안정을 줍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관계를 약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신뢰는 처음에는 불안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붙잡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깨달음, 그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꽉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손을 아주 조금만 느슨하게 해보십시오. 완전히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숨 쉴 공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 공간 속에서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자꾸만 비교하게 될까요? 왜 다른 집 아이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왜 다른 가정의 형편을 들면 갑자기 내 삶이 초라해 보일까요? 중년이 되면 비교의 대상은 더 많아집니다. 자녀의 성적, 직장, 결혼 상대, 집의 크기, 재산의 규모,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하지만 속에서는 조용히 계산이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는 저 집 아이보다 앞서 있는가? 뒤처져 있는가? 우리는 잘 살고 있는가? 부족한가? 이 비교는 마치 습관처럼 반복됩니다. 문제는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순수한 사랑이 조건으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자녀를 향한 응원이 어느 순간 성과 중심으로 변합니다. 더 잘해야 인정받고 더 성공해야 안심이 됩니다. 부모의 마음은 조급해지고 아이의 어깨는 무거워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상태를 탐과 집착의 연장선으로 봅니다. 남보다 나아야 안심이 되는 마음, 남보다 뒤처지면 불안해지는 마음, 그 뿌리에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두려움이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내가 뒤처진 부모로 보일까봐, 우리 가정이 부족해 보일까봐 두려워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아버지가 모임에 나갔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대기업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 아이는 아직 준비 중인데 괜히 조급해집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묻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다른 친구들은 어디까지 갔니? 그 질문 속에는 걱정도 있지만 비교에서 비롯된 초조함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의 마음은 위축됩니다. 나는 부모님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존재인가? 그때부터 대화는 점점 줄어듭니다. 부모는 더 불안해지고 아이는 더 멀어집니다. 이 모든 시작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한 비교였습니다.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나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타납니다. 재산이 늘어나도 더 부유한 사람이 보이고 자녀가 잘 되어도 더 성공한 사례가 눈에 들어옵니다. 비교는 만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소중함을 흐리게 만듭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바로 이 끝없는 갈망에서 나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늘 다른 기준에 나를 맞추려 할 때 마음은 쉼을 잃습니다. 특히 가족관계 안에서의 비교는 더 위험합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흐를 때 따뜻하지만 비교가 섞이면 평가로 변합니다. 오늘 한 가지 실천을 해보십시오.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알아차려 보십시오. 아, 지금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생각의 흐름이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우리의 길은 우리의 속도로 가고 있다. 남의 속도가 나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또 하나의 연습을 제안드립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을 바라보며 그 존재 자체에 감사한 점을 하나만 떠올려 보십시오. 성과가 아니라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하루를 보냈다는 것, 배우자가 묵묵히 자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 비교가 아닌 감사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우리는 더 많이 주려고 합니다. 더 많은 학원, 더 많은 지원, 더 많은 간섭. 그러나 그 과도한 제공은 때로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아이는 성과를 위해 사랑받는다고 느끼고 부모는 끝없이 불안해집니다. 진짜 지혜는 비교를 멈추는 데 있습니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나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우리만의 속도가 있고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과하게 주지 않아도 괜찮아집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을 흔드는 비교가 있습니까? 그 비교를 잠시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비교의 눈이 아니라 자비의 눈으로. 그러면 보일 것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물러서면 이 관계는 무너지는 것 아닐까? 내가 더 이상 챙기지 않으면 저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는 것 아닐까? 그래서 계속해서 주고 계속해서 도와주고 계속해서 개입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나는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멈추면, 내가 줄이면, 내가 손을 놓으면 사랑도 함께 사라질까 봐 두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오해를 마주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진다는 뜻도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놓음은 외면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를 붙잡고 있던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지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중년의 부모가 성인이 된 자녀에게 계속해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도움이 필요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자녀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지원이 계속된다면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주어야 한다는 의무감,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혹은 도움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려는 무의식적인 기대. 하지만 지나친 지원은 자녀의 자립을 늦출 수 있습니다. 스스로 책임지고 결정할 기회를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역시 점점 지쳐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지? 이 생각이 마음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호한 끊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조절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상대에게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경계입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상대의 삶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불교에서는 자비와 함께 지혜를 강조합니다. 자비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과도하게 희생하게 됩니다. 지혜만 있고 자비가 없으면 우리는 차갑게 됩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자비와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도울 수 있지만 대신 살아주지는 않는 것. 응원할 수 있지만 대신 선택하지는 않는 것.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떠맡고 묵묵히 참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억울함이 쌓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폭발합니다.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느냐고. 사실 그 분노의 밑바탕에는 오래된 과잉이 있습니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만큼을 계속 떠안았던 시간들입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 과잉을 멈추는 일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안지 않는 것,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것, 이것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오늘 한 가지 연습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 주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여유 안에 있는가?
아니면 억지로 짜내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번에는 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나는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 이 한 문장은 관계의 방향을 바꿉니다. 상대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도 지켜주는 선택입니다.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안아주던 손이 성인이 된 자녀에게는 등을 토닥여주는 손으로 바뀌는 것처럼 가까이 끌어안는 사랑에서 한 걸음 떨어져 바라보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사랑을 지키기 위해 너무 많이 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무게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상하게도 손을 조금 비우면은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관계는 더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손이 먼저 나갈까요? 왜 도와달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이미 해결해 주려고 할까요? 혹시 그 속도 안에 멈추지 못하는 마음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인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습관은 새로운 행동으로만 바뀝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삶에서는 수십 년간 굳어진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연습은 단순합니다. 무언가를 주기 전에 반드시 3번 숨을 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배우자가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눈을 부드럽게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3번이면 충분합니다. 이 짧은 시간은 단순한 지연이 아닙니다. 자동 반응을 끊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바로 조언을 하고 불안이 올라오면 바로 통제하려 합니다. 이 자동 반응 뒤에는 늘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 실패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입니다. 숨을 3번 쉬는 동안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왜 이렇게 급한가? 내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가? 이 질문은 나를 돌아보게 합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 즉 마음을 비추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질문을 바꾸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는 질문 대신 이해하는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녀가 직장에서 힘들다고 말했을 때 그만두는 게 낫지 않겠니?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네 마음은 어땠니? 이 질문은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다만 마음을 듣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상대는 방어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조언이 사랑이라고 믿지만 사실 많은 경우 사람은 조언보다 공감을 원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판단 없이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지일 때가 많습니다. 3번째 연습은 행동을 늦추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도움이나 큰 결정을 대신해 주는 행동은 하루를 미뤄 보십시오. 오늘 당장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라면 하루만 시간을 두십시오. 그 하루 동안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충동이 줄어들고 생각이 차분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습은 단순해 보이지만 반복하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안에 쫓겨 움직여 왔기 때문입니다. 불안은 빠르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지혜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는 극단적인 개입도 완전한 방치도 아닙니다. 멈추고 살피는 균형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멈추면 너무 차가워 보이지 않을까? 그러나 실제로는 반대입니다. 즉각적인 개입은 상대를 작게 만들 수 있지만 한 박자 늦춘 반응은 상대를 존중합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스스로 생각할 힘이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 연습을 해보십시오. 누군가를 돕고 싶어질 때 3번 숨을 쉬고 한 번 더 묻고 하루를 미루어 보십시오. 그 사이에서 내 마음의 패턴이 보일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불안에 쉽게 흔들렸는지, 내가 얼마나 빨리 통제하려 했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긴 명상을 하지 않아도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멈춤이 과하게 주지 않는 삶의 시작이 됩니다.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주는 것, 그 차이가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붙잡고 있을까요? 정말로 자녀의 미래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라는 존재의 의미를 붙잡고 있는 걸까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하게 주는 행동 뒤에는 보이지 않는 집착이 있습니다. 그 집착은 대상에 대한 집착이 아니라 나에 대한 집착일 때가 많습니다. 나는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미지, 나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확신, 나는 늘 필요한 사람이라는 역할, 이것이 무너지면 허전해질까봐 두렵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가장 크게 흔들리는 감정 중 하나는 쓸모에 대한 불안입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역할이 줄어들고 부모로서의 영향력이 약해질 때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이제 나는 누구인가? 나를 필요로 하는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두려워서 우리는 더 많이 주려 합니다. 더 많이 도와주고 더 많이 개입하고 더 많이 책임지려 합니다. 그래야 내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상대는 점점 부담을 느끼고 나는 점점 더 지치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아상이라고 부릅니다. 고정된 나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질수록 변화는 고통이 됩니다. 무상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면 아상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자녀를 중심으로 살아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하고 독립한 뒤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연락은 줄어들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머니는 말합니다. 아이를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남은 게 뭐지? 이 말 속에는 외로움뿐 아니라 역할을 잃은 상실감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더 자주 전화를 걸고 더 많이 조언하고 더 세세하게 묻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관심이지만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달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더 외로워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길은 무엇일까요? 나라는 역할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부모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존재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배우자이기 이전에 나 자신의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과도한 집착은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오늘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녀의 실패인가? 배우자의 변화인가? 아니면 나의 필요 없음인가? 이 질문에 솔직해질수록 집착의 뿌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뿌리를 보아야만 놓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연습을 제안합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오로지 나를 위해 사용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돌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몸과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조용히
차를 마시며 숨을 고르는 시간, 처음에는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쌓이면 나는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충분한 존재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집착은 사랑을 왜곡합니다. 붙잡아야 유지된다고 믿게 만듭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붙잡지 않아도 흐릅니다. 내가 꼭 중심에 있지 않아도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상대는 자발적으로 다가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사람 자체가 아닙니다. 나라는 고정된 이미지입니다. 나는 꼭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조금만 풀어보십시오. 그 순간 마음은 놀랍도록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벼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방식의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붙잡는 것일까요? 아니면 놓아주는 것일까요? 우리는 오랫동안 사랑을 보호와 동일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보호가 지나치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생깁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상대를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의 고통을 이해하되 그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보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비입니다. 중년 이후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은 바로 이 균형입니다. 자녀가 실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배우자가 나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부모 역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것, 이 모든 것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작은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실패하면 어쩌지? 다시 돌아올 길이 막히면 어쩌지? 예전 같으면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한 걸음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많이 고민했겠구나. 나는 네 선택을 믿는다. 그 말 이후 아버지의 마음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는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지 않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실패의 위험을 감수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힘을 배웠습니다. 그 관계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통제 대신 신뢰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하게 주지 않을 때 상대는 성장할 공간을 얻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주면 상대는 편할 수 있지만 스스로 설 기회를 잃습니다. 자녀에게 지나친 경제적 지원을 계속하면 자녀는 독립의 무게를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모든 실수를 대신 정리해주면 상대는 자신의 책임을 직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은 대신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옆에 서 있습니다. 힘들어할 때는 손을 잡아주지만 걸어가야 할 길은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비입니다. 집착이 섞이지 않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과하게 주지 않을 때 오히려 더 존중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태도는 상대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언제나 도와주려고 달려드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이 될 때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많이 주었으니 많이 돌아와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는 순간 사랑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나는 줄 수 있는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내려놓겠다고 마음먹는 순간 사랑은 가벼워집니다. 오늘 아주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의 문제를 들었을 때 두런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네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지
먼저 듣고 싶다. 이 한 문장은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나 자신을 지키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믿어주는 힘입니다. 우리가 조금 덜 개입하고 조금 덜 제공하고 조금 덜 통제할 때 관계는 오히려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과하게 주지 않아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 깨달음이 찾아올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에서 벗어난 자비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우리 자신의 마음도 함께 자유롭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멈출 것인가?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진짜로 지켜갈 것인가? 중년 이후의 시간은 단순히 나이가 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삶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본질만 남기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예전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걱정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점점 지쳐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집착을 하나씩 알아차리고 그것을 조금씩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가지를 보았습니다. 무상을 인정하지 못해 붙잡았던 마음, 기대 때문에 생긴 서운함, 불안 때문에 생긴 통제, 비교 때문에 무거워진 사랑, 역할에 대한 집착, 이 모든 것이 과하게 주는 삶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돕되 대신 살지 않는 방식으로, 여전히 책임지되 내 삶을 잃지 않는 방식으로. 노년을 앞둔 한 부부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자녀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자녀의 교육, 진로, 결혼까지 모든 것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독립한 뒤에도 예전처럼 개입하려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부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살자고. 그들은 자녀의 문제에 투런트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도왔고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렸습니다. 대신 두 사람은 함께 산책을 하고 여행을 계획하고 오랫동안 미루어 두었던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관계는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자녀도 부담 없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무거운 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줄 때 사실은 내 삶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내가 균형을 찾으면 내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중년 이후에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사랑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내가 너무 많이 주고 있지는 않은지 조용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네 삶을 믿는다. 나는 나의 삶도 함께 살겠다. 이 선언은 차가움이 아닙니다. 성숙함입니다. 삶은 무상합니다. 관계도 변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지키면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더 오래 갑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랑은 부드럽고 단단하며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느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이 주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지혜 없이 주는 것은 나를 소모시키고 관계를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앞으로의 삶에서는 이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줄 수 있을 때만 주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주고 그 이상은 내려놓는 삶. 마지막으로 오늘 단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위해 하려던 일 중 하나를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나를 돌보십시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남은 삶은 훨씬 가벼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붙잡는 힘이 아니라 믿고 바라보는 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해 왔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어내도 괜찮습니다. 그 덜어냄 속에서 더 깊은 평화가 시작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서 이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마음은 예전과 다르지 않은데 왜 얼굴은 이렇게 빨리 나이 들어 보일까? 어제와 같은 사람인데 오늘은 왠지 더 지쳐 보이고 옷을 갈아입어도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는 느낌. 혹시 세월 때문이라고만 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을 늙어 보이게 만드는 것은 시간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매일 아침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옷 한 벌이 그 분위기를 결정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중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고민이 늘어납니다. 자녀는 커가고 부모는 더 연로해지고 경제적인 부담도 완전히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생각은 반복되고 내가 더 잘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책임감은 어깨를 누릅니다. 이렇게 마음이 바쁠수록 우리는 옷을 고를 때도 무의식적으로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튀지 않는 색, 무난한 색, 혹은 반대로 나를 더 젊어 보이게 해줄 것 같은 강한 색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피부도 변하고 눈빛도 변하고 체형도 변합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남고 싶고 타인의 시선에서 여전히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이 붙잡음,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거울 앞에서 우리는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을 고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나를 숨기기 위해 옷을 입는가? 아니면 나를 돌보기 위해 옷을 입는가?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봅시다.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딸과 사위, 손주까지 모두 모입니다. 괜히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 어두운 색 정장을 꺼냅니다. 이게 가장 무난하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진 속의 나는 어쩐지 더 굳어있고 더 멀어 보입니다. 색이 문제가 아니라 혹시 평가받지 않으려는 마음이 그 옷을 선택하게 한 것은 아닐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그 조건을 붙잡는 마음에서 옵니다. 나이 드는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 타인의 시선을 조정하려는 마음, 비교해서 밀리지 않으려는 마음, 이런 생각이 반복될수록 얼굴에는 긴장이 쌓이고 옷은 그 긴장을 더 도드라지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할 색의 방향을 이야기하겠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색은 원인이 아니라 증폭기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지쳐있는 마음 위에 무거운 색을 얹으면 더 피곤해 보이고 불안한 마음 위에 강한 색을 얹으면 더 어색해 보입니다. 결국 옷은 마음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표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옷을 고를 때 단 10초만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오늘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아니면 무엇을 돌보려 하는가? 이 질문 하나가 선택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패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어떻게 덜 집착하고 덜 비교하고 조금 더 따뜻하게 나를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고르는 한 가지 색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힘든 것은 주름이 아니라 예전에 나를 놓지 못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거울을 보며 왜 이렇게 변했을까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이미
과거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피부도, 체력도, 눈빛도, 관계도 끊임없이 흐릅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문제는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중년 이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이런 색이 잘 어울렸는데, 젊을 때는 아무거나 입어도 괜찮았는데, 그 기억을 붙잡은 채 오늘의 몸과 오늘의 얼굴 위에 과거의 선택을 얹습니다. 그 순간 어색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어색함을 세월 탓으로 돌립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55의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직도 또래보다 젊어 보인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강한 색, 더 또렷한 색을 선택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려는 마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세요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마음은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왜 결과는 다르게 나올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외부의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흔들리는 마음에서 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야 한다는 기대, 남들보다 뒤처지면 안 된다는 비교, 나이 들어 보이면 안 된다는 두려움, 이 생각들이 얼굴 근육을 긴장시키고 눈빛을 굳게 만들고 표정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입은 옷의 색은 그 상태를 더욱 강조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꾸 세월을 통제하려 합니다. 좋은 화장품, 비싼 옷, 유행하는 스타일로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무상을 거스르는 순간 마음은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대신 붙잡으려 할 때 고통이 생깁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중년의 삶은 이미 충분히 많은 책임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진로, 부모의 건강, 부부 사이의 거리, 경제적인 부담,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나는 괜찮아 보여야 한다는 또 하나의 짐을 스스로에게 얹습니다. 그 짐이 옷 선택에도 스며듭니다. 과하게 안전한 색, 혹은 과하게 강한 색, 어느 쪽이든 마음의 긴장을 반영합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 보십시오. 거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5번만 반복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나는 변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다. 이 한 문장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색은 결국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마음 상태를 비춥니다. 무상을 인정한 얼굴은 힘을 빼고 자신을 덜 증명하려 합니다. 그 얼굴 위에는 부드러운 색이 어울립니다. 반대로 세월을 이기려는 얼굴은 더 강한 색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강한 색이 젊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가 젊음을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단지 색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를 받아들이는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젊어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편안해 보이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과거를 붙잡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어떤 색은 얼굴 위에 그림자를 얹습니다. 특별히 이상해 보이는 것도 아닌데 입는 순간 분위기가 무거워지고 표정이 굳어 보이는 색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색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의 탄력은 줄어들고 혈색은 옅어지고 눈가의 그늘은 조금씩 깊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빛을 거의 반사하지 않는 어두운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마치 조명을 끈 방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인상이 가라앉습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어두운 색이 날씬해 보여서 좋아요. 검은색이나 짙은 색이 가장 무난하잖아요.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젊은 시절에는 어두운 색이 또렷함과 세련됨을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에는 같은 색이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피부가 가진 자연스러운 윤기가 줄어들수록 어두운 색은 그 부족함을 감추는 대신 더 강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60을 넘긴 아버지가 오랜만에 동창 모임에 나갑니다. 체격이 예전 같지 않아 보일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짙은 색 상의를 고릅니다. 거울 속 모습은 단정해 보이지만 모임에서 찍힌 사진을 보니 어쩐지 얼굴이 더 지쳐 보입니다. 눈 밑 그늘이 더 깊어 보이고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색이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마음이 이미 긴장되어 있었던 걸까요?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날씬해 보여야 한다. 단정해 보여야 한다. 실수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 쌓이면 몸은 긴장합니다. 그 긴장은 얼굴 근육에 남고 어두운 색은 그 긴장을 또렷하게 드러냅니다. 색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색을 붙잡는 마음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이 주는 안정감에 의지하고 싶은 심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실수하고 싶지 않고 튀고 싶지 않습니다. 비교와 평가 속에서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난한 색을 고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무난함이 오히려 나를 더 멀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얼굴 가까이 오는 짙은 색은 표정의 온기를 덜어내고 거리감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색을 모두 버려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얼굴 가까이에 두느냐 아니면은 아래쪽이나 바깥쪽에 두느냐에 따라 인상이 달라집니다. 같은 짙은 색이라도 바지나 코트처럼 얼굴에서 떨어진 부분에 두면은 안정감을 주면서도 얼굴빛을 해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의나 목 주변에 두면 빛을 흡수해 표정을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 연습을 해보시죠. 옷을 입기 전 두 가지 상의를 번갈아 입고 거울을 보시죠. 하나는 짙은 색, 하나는 조금 더 부드러운 색,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느 쪽이 내 표정을 편안하게 만드는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 마음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아 보십시오. 이것이 작은 내려놓음입니다. 우리는 종종 색으로 나이를 가리려 합니다. 그러나 나이를 가리려는 순간 얼굴은 더 굳어집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지키기 위해 옷을 입는가 아니면 나를 돌보기 위해 입는가. 돌봄의 선택은 언제나 조금 더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그 부드러움이 결국 얼굴에 남습니다. 어떤 색은 지나치게 선명해서 얼굴의 작은 흔들림까지 드러냅니다. 강한 대비, 차갑게 빛나는 밝은 색 혹은 너무 순수한 느낌의 색은 젊은 시절에는 또렷함과 자신감을 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는 그 강렬함이 오히려 피부에 붉은 기운, 눈가에 피로, 잔주름까지 도드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색이 얼굴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시험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마음이 복잡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의 병원 일정, 자녀의 취업 문제, 부부 사이의 거리, 끝나지 않는 경제적 고민,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 잠이 얕아지고 표정은 미묘하게 긴장합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나치게 강한 색이나 차갑게 대비되는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면 그 피로가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 후반의 한 여성이 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저녁에는 부모를 돌봅니다. 늘 바쁘고 늘 신경이 쓰입니다. 어느 날 중요한 모임이 있어 또렷해 보이고 싶어 강한 대비의 밝은 상의를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깔끔해 보였지만 사진 속 얼굴은 생각보다 더 창백하고 날카롭게 보입니다. 색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지쳐있던 마음이 색을 통해 드러난 것일까요?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불안하면 몸이 반응하고 몸의 상태는 외형을 통해 드러납니다. 색은 그 상태를 증폭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강한 색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상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긴장하고 있는지, 비교하고 있는지, 인정받고 싶어 애쓰고 있는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더 밝아 보이고 싶어서 선택했어요. 그 마음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밝음이란 강렬함과 다릅니다. 강한 대비는 눈길을 끌지만 반드시 편안함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얼굴의 미묘한 변화까지 확대해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피부톤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진 중년 이후에는 지나치게 차갑거나 강한 색이 자연스러운 온기를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어 보십시오. 오늘 입으려는 옷을 손에 들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가? 만약 답이 떠오른다면 그 증명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증명 대신 돌봄을 선택하면 색도 달라집니다. 조금 덜 강하고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입니다. 색은 공격이 아니라 포옹이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강렬함으로 시선을 붙잡기보다 부드러움으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더 오래 남습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일 때 사람들은 가까이 다가옵니다. 반대로 색이 너무 강하면 거리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이미 삶에서 충분히 싸워왔습니다. 옷까지 전투처럼 입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를 이기기 위해 옷을 입는가? 아니면 나를 안아주기 위해 입는가? 마음을 안아주는 색은 대개 과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얼굴을 받쳐주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젊어 보이기보다 건강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색은 특별히 어둡지도 특별히 강하지도 않은데 이상하게 얼굴의 생기를 빼앗아 갑니다. 탁하고 흐릿한 느낌의 색, 회색빛이 섞여 경계가 모호한 색들은 조용히 얼굴을 배경 속으로 밀어 넣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 피부의 혈색이 옅어지고 윤기가 줄어든 상태에서는 이런 색이 얼굴과 섞여 버리기 쉽습니다. 옷과 얼굴의 경계가 흐려지면서 표정까지 힘을 잃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색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튀지 않아서, 무난해서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서입니다. 이미 삶에서 충분히 복잡한 일을 겪고 있으니 옷만큼은 안전하고 싶습니다. 비교당하고 싶지 않고 주목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조용한 색을 고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조용함이 나를 더 흐릿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순을 앞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자녀는 독립했고 남편과는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차분한 색을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옷장에는 흐릿한 베이지, 회갈색, 탁한 톤의 옷들이 많습니다. 어느 날 친구를 만나러 나갔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요즘 좀 힘들어 보여.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닌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사진을 보니 얼굴이 옷 속에 묻혀 있습니다. 빛이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불교에서는 비교와 집착이 괴로움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비교하며 나는 튀지 말아야지,
괜히 이상해 보이면 안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존재감을 줄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존재감을 줄인다고 해서 마음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더 작게 만드는 습관이 됩니다. 색은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흐릿한 색을 반복해서 선택하는 마음 안에는 눈에 띄지 않으려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배경으로 밀어 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배경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한 이야기를 지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화려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의 빛을 더하는 것입니다. 얼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밝음, 약간의 온기만 더해도 인상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흐려진 경계를 또렷하게 하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을 제안합니다. 옷을 고를 때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숨기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완전히 다른 색을 고르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목 주변에 조금 더 맑은 톤을 더해 보십시오. 스카프 하나, 이너 한 벌, 혹은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을 한 톤만 밝게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거울 속 표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자신을 줄이려는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작은 수행입니다. 우리는 이미 삶에서 충분히 참고 충분히 양보해 왔습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도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자비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를 배경으로 밀어내지 않는 선택입니다. 색 하나를 통해서도 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빛나기 위해 입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입는다. 그 차이는 아주 미묘하지만 얼굴에서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흐릿함 대신 은은한 또렷함을 선택할 때 당신의 표정도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어떤 색은 이유 없이 사람을 멀어 보이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상하지도 않고 겉으로는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입고 나가면 주변의 반응이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쉽게 말을 걸지 않고 표정이 조금 굳어 보이며 사진 속에서는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색의 영향은 더욱 분명해집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자녀는 점점 자기 삶으로 멀어지고 부부 사이의 대화는 줄어들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자주 이어지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일까라는 질문이 스며듭니다. 이런 감정이 쌓일수록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단단히 감싸는 색을 선택합니다. 무겁고 깊고 차분한 색들입니다. 예를 들어 70을 앞둔 한 여성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살았고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싶습니다. 어느 모임에 나가기 전 그는 깊은 톤의 옷을 고릅니다. 스스로는 우아하다고 느꼈지만은 모임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오늘은 조금 힘들어 보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우아하게 보이고 싶었을 뿐인데 왜 피곤해 보였을까요? 색은 마음을 반영합니다. 무거운 감정을 품고 있을 때 무거운 색은 그 감정을 더 짙게 만듭니다. 얼굴 가까이에 깊고 탁한 색이 오면 피부의 자연스러운 온기가 줄어들고 눈빛의 부드러움이 가려집니다. 결국 인상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색이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따뜻한 말을 건네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이 나이에 너무 밝으면 이상하지 않을까? 괜히 가볍게 보이면 안 되지라고 스스로를 단속합니다. 그 결과 선택하는 색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지만 무거움이 반드시 품격은 아닙니다. 때로는 따뜻함이 더 깊은 품격을 만듭니다. 관계는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얼굴이 조금 더 밝고 부드러워 보이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말할 겁니다. 반대로 인상이 차갑거나 무거워 보이면 거리를 둡니다. 색은 그 첫인상을 만드는 조용한 요소입니다. 특히 얼굴 주변에 오는 색은 표정의 온도를 결정합니다. 약간의 밝음, 약간의 따뜻함만 더해도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여기서 작은 실천을 해보십시오. 모임에 나가기 전 옷을 입은 상태에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열어두고 있는가? 만약 보호하려는 마음이 강하다면 얼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밝은 요소를 더해 보십시오. 스카프 하나, 이너의 색 한 톤, 혹은 액세서리의 은은한 빛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자비는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닫지 않는 선택입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드러워질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색을 통해 그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무거움으로 자신을 가두지 말고 약간의 빛으로 스스로를 열어두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사람들의 시선과 대화를 바꾸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을 더 밝고 건강하게 보이게 하는 색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젊어 보이는 색이 아니라 편안하고 따뜻하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하는 색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려 보임이 아니라 생기와 온기입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깊지만 차갑지 않은 푸른 계열입니다. 너무 어둡지 않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밝지도 않은 차분한 블루나 네이비는 얼굴의 노란 기운을 정리해주고 인상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특히 중년 이후 피부에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붉은기나 칙칙함을 부드럽게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검은색이 그림자를 만든다면 적당한 블루는 윤곽을 정리해 줍니다. 단정하면서도 무겁지 않은 인상을 남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 모임이나 격식을 갖춰야 하는 자리에 갈 때 완전히 어두운 색 대신 차분한 블루 계열을 선택해 보십시오. 표정이 한결 또렷해 보이고 신뢰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이것은 튀는 선택이 아니라 균형 잡힌 선택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얼굴을 살려줍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흰색 계열입니다. 완전히 차갑고 눈부신 흰색이 아니라 약간의 온기를 머금은 아이보리나 크림톤입니다. 이런 색은 빛을 부드럽게 반사해 얼굴을 감싸줍니다. 중년 이후에는 피부의 경계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차가운 대비보다 따뜻한 조화가 더 어울립니다. 크림톤 상의를 입으면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이고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가까이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은은한 파스텔 계열입니다. 과장된 핑크나 보라가 아니라 채도가 낮고 밝기가 부드러운 색입니다. 이런 색은 피부의 혈색을 자연스럽게 돋워주고 주름이나 그늘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특히 라벤더나 연한 핑크는요, 얼굴의 긴장을 풀어주는 느낌을 줍니다. 나이에 맞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도 있지만 과하지 않다면 오히려 표정을 환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이런 색이 어울릴까라고 망설입니다. 그 망설임 속에는 비교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색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강함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얼굴이 편안해 보이면 그 색은 이미 어울리는 색입니다.
네 번째는 밝은 회색과 부드러운 중립톤의 조합입니다. 회색은 잘못 사용하면 칙칙해 보일 수 있지만 밝고 맑은 톤을 선택하면 오히려 차분한 고급스러움을 줍니다. 특히 흰 머리나 자연스러운 은빛 머리와 잘 어울립니다. 세월을 감추려 하기보다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려 보이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젊음을 흉내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건강해 보이고 따뜻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한 가지 색만 바꿔보십시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 하지 말고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을 조금 더 부드럽고 따뜻한 방향으로 조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표정을 살펴보십시오. 긴장이 조금 풀리고 눈빛이 부드러워진다면 그 선택은 이미 성공입니다. 색은 결국 마음의 연장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어울리는 색도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좋은 색을 안다고 해서 곧바로 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색은 조합 속에서 완성됩니다. 같은 색이라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얼굴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4가지 조합 원칙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옷이 많지 않아도 유행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원칙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색을 많이 쓰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이 되면 왠지 더 화사해야 할 것 같아 여러 색을 한 번에 시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색이 많아질수록 시선은 분산되고 얼굴은 중심을 잃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기본이 되는 색 한두 가지에 아주 작은 포인트 하나만 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드러운 블루 상의에 중립톤 하의를 입고 작은 밝은 스카프를 더하는 식입니다. 전체는 차분하게 얼굴 주변은 약간의 빛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하지 않으면서도 생기가 살아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위아래의 흐름을 맞추는 것입니다. 상의와 하의의 색이 전혀 다른 계열이면 시선이 중간에서 끊깁니다. 키가 더 작아 보이고 몸이 단절된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비슷한 톤으로 연결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아래로 흐릅니다. 몸의 비율이 안정되어 보이고 전체 인상이 단정해집니다. 완전히 같은 색일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계열 안에서 밝기만 조금 다르게 맞추어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젊어 보이기 위한 기술이 아니라 조화를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패턴은 하나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꽃무늬, 체크, 스트라이프 모두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패턴을 한 번에 사용하면 얼굴보다 옷이 먼저 보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표정의 미묘함이 중요한데 복잡한 무늬는 그 미묘함을 가려버립니다. 패턴이 있는 옷을 입는 날에는 다른 부분은 최대한 단순하게 두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작은 패턴을 선택하십시오. 잔잔한 무늬는 얼굴을 부드럽게 받쳐주지만 큰 무늬는 표정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얼굴 가까이에 오는 부분을 가장 신중하게 고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코트나 바지의 색에는 신경 쓰면서 정작 얼굴에 가장 가까운 상의의 색은 무심히 고릅니다. 그러나 인상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목 위입니다. 상의의 색이 너무 어둡거나 탁하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정돈되어 있어도 피곤해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얼굴 가까이 오는 색이 부드럽고 밝으면은 다른 부분이 다소 무거워도 전체 인상이 살아납니다. 이 4가지 원칙은 단순해 보이지만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색을 줄이는 것은 욕심을 줄이는 연습이고, 톤을 맞추는 것은 조화를 배우는 연습이며, 패턴을 하나로 제한하는 것은 집중을 배우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을 신중히 고르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연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 속 작은 수행입니다. 아침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는 시간은 사실 나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급하게 고르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오늘의 마음을 느껴보십시오. 긴장되어 있다면 조금 더 부드러운 색을, 지쳐 있다면 조금 더 밝은 색을 얼굴 가까이에 두십시오. 옷장은 그대로여도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균형입니다. 과시가 아니라 조화입니다. 옷이 나를 앞서지 않고 내가 옷을 이끌어갈 때 인상은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은 세월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아침마다 우리는 반복합니다. 옷장을 열고 잠시 멈추고 무언가를 꺼내 입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별 의미 없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사실 하루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이 짧은 선택이 얼굴의 표정, 사람들과의 거리, 나 자신의 마음 상태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연습 하나를 제안하려 합니다. 이름하여 3분 멈춤 연습입니다. 숨, 관찰, 선택,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숨입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기 전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5번만 천천히 숨을 쉬어 보십시오. 들이마실 때는 지금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고, 내쉴 때는 어제의 나를 내려놓습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호흡이 마음의 속도를 늦춥니다. 우리는 보통 급한 마음으로 옷을 고릅니다. 늦을까봐, 틀릴까봐, 어색해 보일까봐 그 불안이 그대로 얼굴에 남습니다. 숨을 고르는 순간 몸의 긴장이 조금 풀리고 표정도 부드러워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 즉 알아차림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지금의 상태를 그냥 아는 것입니다. 숨을 통해 오늘의 마음이 어떤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괜히 예민한지, 비교하고 있는지, 누군가를 의식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찰입니다.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감추려 하는가? 혹은 나는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가? 예를 들어 중요한 모임이 있는 날, 혹시 초라해 보이지 않으려는 마음이 앞서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자녀를 만나는 날 여전히 강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십시오. 이 질문은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집착을 알아차리기 위한 것입니다. 집착은 아주 미묘합니다. 젊어 보이고 싶은 마음, 단정해 보이고 싶은 마음, 틀리지 않으려는 마음,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지나치면 옷 선택이 과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위축될 수 있습니다. 관찰은 균형을 찾게 합니다. 아, 내가 지금 비교하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이 긴장을 낮춥니다. 세 번째는 선택입니다. 이제 색을 고를 차례입니다. 원칙은 단순합니다.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을 가장 먼저 결정하십시오. 오늘 마음이 지쳐 있다면 조금 더 밝고 부드러운 색을 선택하십시오. 긴장이 높다면 너무 강한 대비는 피하고 온기가 있는 톤을 두십시오. 그리고 아래쪽이나 바깥쪽에 오는 색은 그 다음에 맞추십시오. 이렇게 하면 얼굴의 분위기가 중심이 됩니다. 이때 완벽함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단지 어제보다 한 톤 부드럽게, 한 단계 덜 무겁게 조정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짙은 색 상의를 입었다면 오늘은 그 안에 밝은 이너를 더해 보십시오. 늘 무난한 톤만 고른다면 작은 포인트 색을 얼굴 가까이에 더해 보십시오. 변화는 극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미묘한 조정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의 눈을 잠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 나를 돌보기로 선택했다. 이 문장은 스스로에게 주는 자비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는 관대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엄격합니다. 옷을 통해 자신을 돌보는 선택은 아주 작은 자비의 실천입니다. 이 3분 연습은 단지 스타일을 바꾸는 방법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생각의 고리를 끊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매일 비슷한 걱정과 비교 속에서 우리는 지칩니다. 그러나 아침에 3분은 하루 전체를 다시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숨으로 속도를 늦추고 관찰로 집착을 알아차리고 선택으로 자신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중년 이후 삶을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작은 길입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오늘의 태도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거울 앞에 3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오늘 색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삶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입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입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얼굴을 더 젊게 보이게 만드는 비밀이 아니라 얼굴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길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각자의 길을 가고 부모는 점점 약해지고 부부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시간들이 쌓입니다. 경제적인 걱정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단단히 조입니다. 약해 보이면 안 되고 초라해 보이면 안 되고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긴장이 얼굴에 남고 그 긴장이 옷 선택에도 스며듭니다. 불교에서는 괴로움의 뿌리를 집착에서 찾습니다. 젊어 보여야 한다는 집착, 남들보다 나아 보여야 한다는 집착, 변화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집착. 이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표정을 굳게 만들고 결국 어떤 색을 입어도 편안해 보이지 않게 합니다. 반대로 무상을 받아들이면, 즉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정하면 얼굴에는 힘이 빠집니다. 그 힘 빠진 표정이 오히려 깊이를 만듭니다. 우리는 세월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거부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세월을 거부하면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세월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명할 필요가 없을 때 옷도 부드러워집니다. 색도 과하지 않게 고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이 사람을 끌어당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완벽하게 젊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표정이 편안하고 눈빛이 따뜻하고 말투가 부드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기억에 남는 것은 색의 강렬함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는 피해야 할 색과 도움이 되는 색, 그리고 간단한 조합 원칙과 3분 연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서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입니다. 비판하는 눈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는 눈으로 볼 것인가. 그 선택이 얼굴의 인상을 바꿉니다. 중년 이후의 멋은 화려함이 아니라 조화입니다.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에는 이상하게도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은 색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집착을 조금 내려놓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밤 옷장을 정리하기 전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동안 무엇을 감추기 위해 옷을 입어왔는가? 혹시 나이를 숨기기 위해, 상처를 숨기기 위해, 외로움을 숨기기 위해 색을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꿔도 괜찮습니다. 숨기기 위한 옷이 아니라 돌보기 위한 옷을 선택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얼굴 가까이에 오는 색 하나만 바꾸어 보십시오.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부드럽게, 그리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이 하루의 표정을 바꿉니다. 색이 바뀌면 분위기가 바뀌고, 분위기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아주 작습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자비롭게 대하는 것,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가장 잘 어울리는 색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